캐나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충격적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주차장에 정박한 벤에서 잠을 자고 직장인들은 식사를 거르며 버티고 있죠. 한때 이민자들이 꿈꾸던 천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을까요? 2015년 트리도 총리가 당선되며 약속했던 변화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캐나다의 어두운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캐나다 국민들은 기존 정권에 실망한 상태였고 기록적인 투표율로 저스틴 트리도를 새 총리로 선출했죠.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거든요. 더 많은 주택 건설, 저렴한 물가, 그리고 황금기를 약속받았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푸드뱅크는 굶주린 시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조차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범한 캐나다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가족을 부양하며 안전한 동네에 편안한 집에서 사는 꿈을 꿨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판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간 17만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아십니까? 밴쿠버로 가면 이 숫자가 36만 달러로 뛰어오르거든요. 캐나다 가정의 중위소득이 7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슬픈 건 캐나다의 주택시장이 원래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비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주택 가격은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고 결국 시민들은 집을 소유한다는 희망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설령 집을 살 여력이 된다 해도 받는 건 별로 없어요. 밴쿠버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서 평균 주택 가격이 200만 달에 육박하는데 그 돈 주고 사는 집이 작고 낡은 단독주택이라는 겁니다. 같은 돈이면 텍사스 오스틴에서 호화 저택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임대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문제는 임대 시장도 구매 시장만큼이나 지옥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주택 공급 부족, 님비 현상, 인구 증가,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결합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캐나다 전역의 임대 공실률은 역대 최저인 1.5%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하면 수백 명의 경쟁자들과 맞붙어야 하고 임차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 임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머리 위에 지붕을 유지할지 아니면 전기를 켜고 밥을 먹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으로 낮은 공실률은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집주인들은 임차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려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죠. 실제로 한 집주인은 월세를 한 달에 7,000달러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통제 불능 상태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원룸 평균 임대료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나면 캐나다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돈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고 여러 개의 일자리를 뛰고 차에서 자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빚은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3위인데 이 두 나라는 평균 소득이 훨씬 높고 복지 시스템도 더 탄탄해서 빚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오히려 캐나다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주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취임 이후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독했죠. 이 중 상당 부분은 그의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정부는 약 3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이며 지난 수십 년 대비 연간 40%나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현재 캐나다에는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구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정부는 이미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겁니다. 이건 기초적인 경제학입니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늘리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인문급 주택과 아파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첫 주택을 구하려는 평범한 캐나다인들과 청년층에게 불균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그러니까 UBC의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주거지를 찾지 못해 밴과 주차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활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한 학생은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로 통학하는데 그게 임대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하숙집들이 흔해졌는데 집주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 하나에 학생 5명을 우겨 넣고 있죠. 하지만 이민만이 가격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쉬운 대상이긴 하지만요.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주택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5대행 중 하나인 CIBC,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가 주택 구매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00만의 추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개발업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룻밤 사이에 스위치를 켜듯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캐나다의 지방 정부들은 주택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기 집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건축 허가를 받기는 어렵고 님비즘이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주택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게다가 각 도시와 주정부는 개발 비용과 기간을 증가시키는 수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것이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추가할 수 있고 이 비용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직접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세금과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인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러니까 밴쿠버가 속한 BC주 정부는 23% 성장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겨우 1%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이런 폭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거든요. 비슷한 패턴이 연방정부에서도 보이는데 2015년 이후 연간 약 20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못질은 바로 외국인 투자입니다. 캐나다는 돈을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안전한 곳이지만 동시에 OECD 국가 중 자금 세탁이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BC주의 자금 세탁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는 상당한 양의 불법 자금이 캐나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의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금 세탁은 여전히 예전만큼 쉬운 상태거든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터진 이 스캔들은 캐나다 서부 해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불법 자금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였지만 말이죠. 이제 주택은 악몽의 한 부분일 뿐이고 캐나다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다른 비용들은 어떨까요? 캐나다는 2022년 이후 식품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고 2023년 3월에는 거의 200명의 캐나다인이 푸드뱅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2019년 수준의 2배에 해당하죠. 캐나다 식품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의 부재입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의 거의 8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역사적으로 식품 산업의 통합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는
최대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고도로 집중된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빵인데 단 2개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금류, 계란, 유제품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캐나다의 식품 가격 상승을 도왔죠. 이것만으로도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에 연간 거의 $450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게 집세를 낼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오염의 가격을 매겨 배출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준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탄소세는 가솔린과 난방 비용을 그 어느 때보다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지칠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솔린에 지출하고 있죠. 탄소세는 시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유당 국회의원들조차 유권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증가하자 탄소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문제가 대서양 지역에서 정점에 달했을 때 시민들이 더 이상 탄소세의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유당부는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양보했고 세금을 철회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환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탄소세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의회 예산 담당관은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면 시민들이 실제로는 손해를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탄소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인들은 정부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더 높은 가격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가장 명백한 예는 통신산업입니다. 빠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우리는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무선 통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며 호주보다 7배, 핀란드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비쌉니다. 가장 미친 부분은 네 번째로 큰 업체인 슈오가 최근 국내 최대 업체인 로저스에 인수됐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종종 이런 반경쟁적 거래를 그냥 해치워버립니다. 은행 산업도 비슷한데 소비자를 위한 경쟁도 없고 선택지도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은행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대형 은행들에게 유리한 엄격한 규제 통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은행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영국이나 호주의 동료들보다 연간 약 $250를 더 많이 은행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100만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캐나다는 극도로 비쌉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캐나다는 이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캐나다는 경제 생산성 하락을 경험했지만 미국은 6% 증가했거든요. 이런 하락은 부분적으로 캐나다의 임금 정체와 삶의 질 저하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원동력 중 하나는 민간 부문 투자 부족입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캐나다 밖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왜 기업들은 캐나다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현 캐나다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말이죠. 또 다른 이유는 경쟁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캐나다 산업은 소수의 핵심 업체들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투자할 진짜 인센티브가 없어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낮은 시장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거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추구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이유는 정부 개입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산업을 처벌하는 연방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4년 이후 에너지 투자는 연간 거의 $600억 감소했죠. 누군가는 석유와 가스는 과거의 일이고 캐나다는 미래 대비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기술 기업들로부터 파생된 GDP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만 성장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산업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기업과 자금 유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스타트업과 최고 인재의 대탈출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매년 7%의 캐나다인이 기회를 찾아 국경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왜 안 그럴까요? 일자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생활비는 더 낮으며 미국은 훨씬 더 역동적이니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패자는 정부가 아니라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면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성실한 캐나다인들입니다. 중앙은행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생활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곧 바뀌기를 바랄 뿐이죠. 한때 이민자들의 천국이었던 캐나다가 지금은 시민들이 탈출하려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주택을 살 수 없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